였고요. 예, 지금 저희 나수열 공대위 대변인은 여성가족부행자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저는 공대위 공동대표 최덕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우리 시민이에요. 시민인데 자청해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공대위의 활동에 적극 지지하는 시민으로서 그동안에 우리 활동을 지켜본 결과 한국 사회에서 진실을 전한다고 본인은 판단했답니다. 그래서 나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일부 이렇게 하죠. 한 20분, 20분 나눠서 1부는 지금 윤종호 이호재 교수의 문제를 가지고 자유 대화를 하고 2부에 가서는 최근에 인원고등학교에서 최인호 학생이 지금 졸업을 했죠. 대학교 1학년이요. 네네. 출신의 최 학생이 페미니즘은 정신병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어디서 했어요. 그랬는데 최 학생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죠. 그러니까 하나는 이 위안부 문제, 다시 말하면 종족주의, 민족주의에 관한 문제고 또 하나는 페미니즘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두 가지를 진실을 우리가 토론하도록 해보죠. 먼저 그 윤종호 교수하고 이호재 교수 만들 때 정대협을 만들 때 혼동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나요? 어떤가요? 정신대 위안부 그 80년대하고 70년대, 80년대 이때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연구라든지 이러한 책이라든지 아니면 연구자들이라든지 이러한 그 자료들이 많이 없었어요. 예.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네. 윤종호 이호재 교수가 퇴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가 65세가 되면 퇴직을 합니다. 그런데 젊은 날의 지식인과 나이가 들어서 지식인은 몸의 에너지가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젊을 때는 학구열에 의해서 네네. 연구의 깊이가 열정도가 높을 수 있는데 네. 퇴직하신 분이 새롭게 뭘 연구한다고 하면 일단은 좀 체력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60살이 넘어서 정대협을 결성하신 건가요? 퇴직하셨으니까. 네. 네, 그렇겠군요. 그러니까 퇴직 이후에 하나의 사회운동 아이템을 찾으신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선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악이었다고 생각 안 해요. 네, 저도 네, 위안부에 대해서 네. 네, 왜냐하면 그 당시가 그분들이 또 영문학을 하셨고 또 여성학을 공부하신 분들이세요. 밟고 지나가신 분. 오케이. 모르셔서. 네. 여성학을 미국에서 공부하신 그 시기가 그 윤종호 이호재 선생님은 50년대 후반 그 시기에는요. 페미니즘이 레디컬 페미니즘이 막 부상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레디컬 페미니즘, 급진 페미니즘이라고 하죠. 60년대, 70년대에 가장 활동했던 활발했던 운동이 이제 레디컬 페미니즘. 그 전 세대에 이분들이 운동을 공부를 미국에서 하고 오시죠. 네, 그게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봐요. 이분들이 왜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가졌을까? 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시아에서 최초로 이화여대가 1977년인가요? 여성학과, 네, 페미니즘 그러한 교육을 최초로 시작한 데가 이화여대예요. 그러니까 그 영향도 있으실 거고요. 네. 이화여대가 미션 스쿨이에요. 네.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일제 치하에서 조선의 여성들이 몸을 팔았다, 위안부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 윤종호 이호재 교수 입장에서 보면 막연하게나마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크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기독교적 입장에서. 기독교적 입장에서 보면 네.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성매매 뭐 이런 우리가 이제
그 개념이 애매해요. 네. 성매매라고 하면 섹스 휴먼 트래피킹이래요. 네. 성인신매매가 인신매매 되는 거예요. 용어죠. 그러니까 용어가 네. 잘못된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섹스 트레이드. 트레이드, 네, 성 트레이드. 거래, 네. 혹은 섹스 워크, 네, 섹스월. 성 노동. 노동. 이런 개념으로 쓰는데 네. 여러분들 취재하시는 여러 유튜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창제 아래에서 성을 거래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네. 공창제 자체가 성을 거래하는 게 합법인 제도예요. 합법화를 인정하는 제도죠. 네. 근데 요즘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덴마크 이런 그 서구 선진 사회에서 다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네. 근데 미국도. 이제 일본에서는 당시에 이거 전쟁 범죄라고 얘기하는데 위안부를 그것도 설명 좀 해보세요. 맞나요? 위안부의 성을 착취한 것이 전쟁 범죄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전시하에 전쟁 자체 전시하에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강제 연행을 했다라고 하죠. 해서 그다음에 성 폭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위안부를. 네, 그 진술을 그렇게 하는 건데 네, 일단은 그 노무현 정부 때 네, 강제동원 희생자 그 피해자 보호법이 생겨서 당시에 신고를 받습니다. 근데 박정희 정권 때 먼저 받아서 신고를 받아서 보상을 해드렸어요. 네. 왜냐하면 한일 기본협정 때 1965년. 이루어진 청구권 협정이 유무상 5억 불, 네. 상업차관 3억 불이 있는데 8억. 네, 그 중에서 특히 무상 3억 불에 관한 것이 미지급 임금에 대한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나눠드렸어요. 네. 네. 네, 옆집에서 신고해서 좀 더 낮췄습니다. 여기 굉장히 착해요. 네, 네. 그래서 뭔 얘기했어요? 무상 3억 네. 달러. 박정희 대통령 전 대통령이 지불을 했어요. 지불한 돈은 일본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는 한일 기본협정 체결할 때 뭐라고 요구했냐면 개인 배상을 해야 후일 말이 안 생기니까 태평양 전쟁 말기에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 개인 배상을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배상을 해달라고 요구하면 우리 어쩌냐 라면서 일본 정부는 개인 배상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박정희 정부는 당시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 배상을 요구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 국가 배상으로 돈을 모아서 주면서 거기에 마무리를 더 이상 이제 얘기하지 않는다. 네네네. 라고 한 거죠. 네. 근데 일본이 우려했던 것이 지금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징용 문제에 대한 그 피해자 보상은 1965년 한일 협정에 나와요. 근데 위안부에 관한 내용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희생자라는 얘기는 나오고요. 그들을 위해서 지급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어떤 해석상의 차이 때문에 논란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서 박정희 정부에서 1975년인가요? 네, 그때 이제 위안부도 모집을 하고, 그죠? 모집을 해서 네, 보상을 하잖아요. 네. 아까 그 박정희가 아니라 노무현이에요. 아니요, 박정희 때도 했죠. 네, 박정희 때는 위안부 문제 가지고 거론하지 네네네. 않았고 그때 징용만 거론했고요. 노무현 정부에서 31명의 위안부에게 보상금을 지불합니다. 그때 뭐냐면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여기 오늘 이 주제 두 번째 주제에 나오지만 페미니즘, 여성주의 운동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징용 대상에 하나는 군인에 있죠. 조선에서 출신들이 일본군이 된 거 있잖아요. 네. 그 조선인 출신 일본군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군속이 있어요. 군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노무동원 일을 하러 간 거예요. 크게 보면 그 분야입니다. 근데 나머지가 뭐가 있냐면 이 위안부 문제는 전혀 원래 대상이 아니에요. 아닌데
노무현 정부에서 31명에게 피해자, 희생자라고 주게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마이크 알수가 한다고 민원신고를 왔거든요. 네, 이제 코로나 정국이라서 마스크를 쓰게 되니까 또 호흡이 막히네요. 네, 그래서 위안부 문제가 노무현 정부 때부터 갑자기 한일간의 그 희생자, 피해자 그 개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일본에서는 이거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당시에 인도네시아, 대만, 네덜란드, 필리핀 당시에 일제에 위안부 생활했던 그분들에게 모두 위로금을 드려야 되겠다. 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여성기금을 만들어서 그 피해자 국가 여성들에게 일괄해서 다 지불을 해드렸습니다. 그게 아시아 여성기금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계속 이게 아니라고 또 우기니까 나중에 아베 박근혜가 만나서 2015년에 12월일 거예요. 그때 협상을 해서 화해치유재단을 통해 1억 원씩 나눠드립니다. 몇 명에게 나눠드릴까요? 37명인가요? 네, 34명. 34명. 네, 그 뒤에 또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44억 원. 네. 44억 원이 지불이 됐어요, 위안부들에게. 네. 나머지 금액 한 60%는 지금 어딘가 그냥 처박혔네요. 정부가 갖고 있겠죠. 정부가.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언급을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화여대 앞에 있잖아요.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화여대에서 이화 민주동산 조성 제한 이런 취지로 그게 이제 민주동산이 이제 조성이 되려나 봐요. 근데 이제 그러한 문제 속에 다른 분들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화 민주동호회는 이화인들로 구성된 어떤 동문 단체예요. 그분들이 민주동산 조성 제안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지금 성명서를 냈어요. 오해를 풀기 위한 어떠한 취지로 글을 올리셨는데요. 맨 첫 번째 줄에 이분들이 이화여대 업적을 제일 먼저 언급하신 게 뭐냐면은 바로 정대협의 문제, 이효재하고 이효재 쌤하고 윤종욱 명예교수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왜냐면 사과하고 배상 이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이화 민주동호회 활동 중 정의개혁연대와의 활동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동문들이 계신 듯한데 저희는 여기 이화여대 민주동호회는 윤종욱 이호재 선생님의 후학으로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의 참가단체로 30년간 활동을 해왔다. 근데 최근에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의혹 명백히 밝혀져야 하겠지만 이 때문에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의 사과와 법적 배상 요구 운동의 역사적 의미마저 폄훼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대표님이 얘기할 때 사과를 39번 했다고 하니까 지나가시는 분이 언제 일본이 사과를 했냐고 막 욕을 하시면서 지나가셨죠. 네. 난처한 게 그겁니다. 네.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음에 가서 일본의 과거사 안성 검색어를 치면 그냥 즉시 나와요. 일본이 얼마나 누가 언제 사과를 어떻게 했는지가 다 나와요. 네, 내용까지 다 나오고 그런데 무조건 화를 내는 거죠, 사람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공부를 안 하세요. 대표님이 이제 관일동상 진실규명 저기 집회하실 때 두 번째로 했던 얘기가 제발 공부 좀 하자. 대한민국 여러분들 제발 공부 좀 하자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매스미디어, 언론, 그 다음에 드라마, 영화, 뮤지컬, 책, 소설 이런 걸 통해서 역사를 배우잖아요.
뭐 외교부 자료라든지 그다음에 정대협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이런 것들은 저 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안 읽잖아요. 근데 그게 네. 사실은 네. 국민들한테는 되게 미안해요. 왜냐하면 가장 좋은 정치는 국민들이 정치를 모르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편안해서 정치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을 정도로 평온하면 정치 잘하는 건데 네. 한국에서는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정도로 정치가 혼란스러운데 그 히틀러 치하의 그 누구죠? 히틀러의 브레인이 누구예요? 게벨스죠. 게벨스가 뭐라 그랬어요? 악이라고 규정을 하나 딱 하면 말 한마디 그 악이라고 하는 규정에 대해서 진실을 전하는 사람은 수백 권의 논문을 제출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지금 현재 한국 사회가 그래요. 한국 사회가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일본 사과 내용도 일본 외교부 자료에 있어요. 말씀을 드려도 저희들은 욕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저기 요구하고 하고 지나가는데 네. 저분들이 와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으면 돼. 아, 이게 오세요. 네, 그다음에 마이크 드릴게. 그 다음에 이제 법적 배상, 법적 배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저도 몰랐는데요.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아시아 여성기금하고 아베가 준그 하이치유재단으로 아베가 준 돈을요 안 받은 줄 알았어요. 어느 누구도 한 명도 안 받은 줄 알았더니 상당히 많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정대협에서 수요 집회 때는요 매일 얘기해요. 사과해라, 배상해라. 전쟁 범죄 인정하라 막 이러면서 그 집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네. 뭐냐면 윤미향이를 횡령 부정회계의 문제로 윤미향이를 구속하고 윤미향이를 의원에서 사퇴하면 네네. 정대협 정의연은 계속 가도 된다라는 논리가 있어요.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윤종옥, 이효재, 이화여대 교수가 정식대로 만든 이 위안부 단체는 시작이 잘못되어서 위안부를 내세워서 고 신미자 어른이 얘기한 바로 뭐죠? 앵벌이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네네.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네. 이 단체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구실을 만들어줬죠. 네. 지금 여러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본의 아베가 우리가 이제 외교적으로는 아베 총리라고 해야 돼요. 네. 그분이 몸이 아프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반일 반 아베라고 외치잖아요. 네, 단체가 그럼 많죠. 아베가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또 뭐라고 외쳐야 되나요? 일본의 총리가 바뀌면 그 사람 이름을 대서 또 반 누구 누구. 또반 누구. 네네. 그러니까 천년만년 계속 반반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사죄를 외국인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39번 사죄한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니 무슨 사죄를 그렇게 많이 하냐고 그래요. 매 정권마다 이 바뀌면 총리가 바뀌면 그때마다 이제 사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도 이제 궁금했어요. 아베 이후에 누군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끝날까? 전혀 아니죠. 또 위안부 문제, 징용자 문제 다시 거론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네. 지금 윤종옥 씨가 이번 14시간 검찰 그 조사를 받았어요. 윤미향 씨, 윤미향. 윤미향 씨. 네. 윤미향 씨가 14시간 받았다고 나오는데 여러분 14시간 조사받는다고 상상이 되나요? 어떤 내용이길래? 장시간이네요. 그죠? 네, 30년 정대협의 역사가 3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반적인 직장 생활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은 윤미향 씨가 집을 몇 채나 갖고 있다. 네네. 아이가 외국에서 그 거급이 들어가는 유학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자신의 경제적 수준하고 안 맞는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검찰에서 윤미향을 계속 수사를 하면 결국은 검찰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 영향이 미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윤미향 수사 쪽에 검사가 두 사람이 승진했다 그래요. 아, 그런가요? 네, 승진했다 그래요. 그 어떤 그 액션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최악의 경우에 민주당과 청와대 입장에서는 윤미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 있겠다. 네, 그러면 떨어내고
떨어내고 자식들을 뒷받침해주는 정치적인 배경에 들어가니까 정대협은 네. 정의연은 그대로 존속 가능하게 할 확률이 있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정대협은 상징적이죠. 왜냐하면 반일 외교, 반일 정책에 있어서 정대협은 제 1순위잖아요. 지금까지 30년 동안 위안부 문제를 계속 거론하면서 일본의 어떤 협일 감정을 네. 일으켰던 첫 번째 대체가 위안부가 정대협이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물론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국가에서 얘네들을 버릴 수 있느냐? 네, 그건 이제 다른 차원이죠. 다른 차원의 이야기. 앞으로 이화여대 윤정호 이호재 교수의 네. 그 원초적인 원초적 본능, 뭐 영화에도 있잖아요. 원초적인 잘못을 우리는 계속 지적해야만이 네. 바로 정대협의 잘못, 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한 윤미향의 잘못, 네, 네. 또 앞으로 벌어질 네. 현상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네. 한국 국민을 현명한 국민으로 우리가 정보를 제공해 드린다. 네. 그런 취지의 네. 집회를 하는 거죠. 네, 진실 팩트를 좀 알고 합니다. 가자. 그럼 네. 입으로 네. 최근에 이런 고등학교 출신 최인호 학생이 지금 대학생이죠. 페미니즘이 정신병이라고 얘기했다가 지금 어떻게 됐나요? 명예훼손으로 네. 고소당했어요. 네네. 페미니즘이 정신병인지 아닌지 네.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예. 그죠? 예. 말문을 그동안 페미니즘에 대해서 잠깐 본 느낀 바가 있을 거예요. 옆 시민분이 네. 한마디 말문 좀 열어줄래? 페미니즘이 왜 정신병이? 나중에 나중에. 한번 제가 말문을 열게요. 페미니즘이 왜 정신병인지. 네. 페미니즘 정신병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위치에서 왼쪽에 계신 이분, 베럴리 진 솔라나스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여성이에요. 네. 이 여성이 레디칼 페미니즘의 원조격에 해당하는 인물이에요. 네, 솔라나스 줄여서. 네, 이 카메라 보세요. 이 솔라나스는 앤디 워홀이라고 하는 팝 아티스트로 매우 널리 알려진 그 아티스트를 총으로 쏴서 그분이 평생 그 총상의 후유증으로 살게 됐어요. 그래서 살인 미수죄가 됩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앤디 워홀의 그 아티스트에게 자신이 다가가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를 전달했는데 그 시나리오를 앤디 워홀이 자신의 것으로 가져갔다라는 그 망상을 하게 됩니다. 망상을 하게 되면서 본인이 복수를 하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은 정신병이에요. 당시에 의사들이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정신병이냐니까 편집증, 조현병 환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뭐냐면 이 소라나스가 나중에 컴아웃을 하는데 레즈비언이에요. 본인이. 그래서 이 레즈비언이 된 소라나스가 남성을 적으로 규정을 합니다. 이때 만든 그 선언문이 있어요. 그 선언문이 뭐냐면 스컴이라고요. Society for Cutting of Men입니다. 남성 거세 결사 단체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여러분들 지금 남성들이죠? 예, 아래가 좀 이상할 거예요 느낌이. 그죠? 남성 거세 결사 단체 선언문을 작성을 합니다. 그 선언문이 바로 뭐냐면 그 내용을 잠깐만 줄여서 말씀드리면 여성들이여 정부를 전복하라. 정부를 뒤집어라. 그리고 화폐 체제를 제거해라. 화폐 체제를 제거해라. 그리고 완전한 자동화를 도입하고 남성이라고 하는 성별을 말살해야 한다. 아이고. 여러분, 남성이라는 성별을 말살해야 한다. 그 주장한 사람이 바로 베럴리 진 솔라나스입니다.
조현병, 편집적 정신병자가 되어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을 살게 되고 나중에 초라하게 사망을 하게 됩니다. 소라나스. 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보세요. 초고도 비만 여성이에요. 네, 안드레아 드워킨입니다. 안드레아 드워킨은 급진적 여성주의, 레디컬 페미니즘의 오늘날에도 한국의 페미니스트들의 우상입니다. 소라나스는 나이가 좀 더 그전이에요. 이게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안드레아 드워킨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성학, 여성주의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드워킨은 우상이야. 근데 드워킨 말은 뭐냐면 어려서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성매매라고 하죠. 성거래를 해서 어려울 때 생계도 한 적이 있어요. 소라나스도 성거래에서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워킨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안티 포르노 운동의 대가입니다. 포르노는 바로 여성을 남성의 공격으로 보는 거예요. 포르노를. 그러니까 포르노를 본 사람은 여성을 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포르노를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반매춘 운동입니다. 성거래가 그 사회에서 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절대 반대하는 그런 운동의 선도주자입니다. 그러면 안드레아 드워킨은 어떤 말을 할까요? 그럼 이 말을 읽어주고 또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급진 페미니즘이 주장하는 가장 큰 타이틀이요. 일단 이들은 레즈비언을 표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부장제를 철폐해야 된다.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말을 조금 더 제가 조사한 걸로, 제 말로, 제가 조사한 걸로 여기 있는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의 모든 폭력적인 것들을요, 가부장제하고 강간문화와 결부짓고 있어요. 그래서 포르노, 성매매, 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고요. 안티 포르노그래피 운동을 주도했고요. 그 다음에 책도 한 10여 권의 책을 써요. 그 중에 포르노그래피라고 하는 여자를 소유하는 남자들 1981년에 출판됐어요. 드워킨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포르노는 이론이고요. 강간은 실천이고 결혼이란 강간을 정당화하는 제도라고 언급을 해요. 이 여성이 레디컬 페미니즘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한국 많은 여성주의자들이 추앙하는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이 추앙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1974년에는요 여성 혐오, 여러분 남성 혐오, 여성 혐오 이런 용어들이 좀 익숙하시죠 요즘에는. 책을 20세기에 출판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런 그리고 또 이분은 탈포르셋의 원조입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름다움의 추구는 남성 우월주의 문화이다. 여성들이요 아름답게 꾸미지 말아라. 그것은 시간 낭비, 돈 낭비, 자존감을 해친다. 가부장제는 강간과 착취의 문화이다. 가부장제 하에서는 모든 딸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희생자다. 이런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이거 지금 동의하시나요? 제가 지금 이걸 읽으면서도 제가 좀 정신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내가 인간으로서 할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는데요. 너무 남자는 잠재적 강간범이야. 우리 지금 한국의 시성 강간, 강간 문화, 비동의 간음죄, 비동의 강간죄. 최근에는 유호정 씨가 비동의 강간죄도 발의를 하시고 하던데, 갈수록 울트라 초특급 법안을 발의해요. 그 영향력이 뭐냐면요. 바로 이러한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의 영향입니다. 지금 정치권에 있는 여성들이 과연 지금 비동의 간음죄, 비동의 강간죄 이런 어떤 법들을 막 발의를 하고 하시는데 과연 제정신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급진 페미니즘은 정신병이다. 이게 지금 일반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얘기인가요? 제가 읽어드리는 것이요. 문제는 네. 이러한 레디컬 페미니즘을 공부를 하게 되면 네. 저 내용이
진실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극진 페미니스트 동아리 들어가면 아버지 사진을 태운다라고 하는 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사실인가요? 예, 저기 지금 화이바를 보시죠. 화이바 이쪽에 저쪽에 보면 느개비 니들 때문에 길 나가셨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느개비가 뭐의 줄임말인가요? 아세요? 너희 아버지. 근데 그 사람들은 한국의 지금 여성주의자들 중에 메갈 워마드라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네. 네, 거기에 쓰는 용어예요. 느그에비. 반발이야. 느그에비. 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알기를 완전히 무슨 뭐 개똥처럼 여기는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만. 여기 말입니다. 포르노는 남성 권력, 여성 혐오, 소유, 유괴질서, 세디즘, 지배의 핵심적인 섹슈얼리티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진국에 가면은 포르노가 어떻게 돼요? 다 법이에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여러분들 포르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포르노 볼 수 있어요? 아니 여기서 뛰어난 분도 볼 수 있어요. 해외로 우회를 해가지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 인터넷에 매우 뛰어난 분들이고 그리고 그것도 자주 막아요. 그래서 여성가족부, 정보통신부 이런 데에서 이 인터넷을 포르노를 해외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다 차단합니다. HTTPS라고 해서 다 차단해요. 근데 이런 논리가 바로 이러한 안드레아 드워킨 같은 급진적 여성주의자들의 영향력이 한국의 법 제도로 지금 정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안드리아 드워킨이 미네폴리스 주와 버지니아 주에서 음란물을 규제하는 법을 제정을 해요. 그래서 반포르노법을 제정하는데 성공을 하고요. 변호사죠. 법률인인 캐서린 맥키넘 여성하고 같이 이제 그 운동을 해요. 그런데 포르노법을 제정하는데 성공을 하지만 그 반대도 미국은 그 반대가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 페미니스트 표현의 자유 운동가들과 함께 리버럴 페미니즘 운동가들이 연방 대법원에 위헌 소송을 하였고요. 이에 대법원이 받아들여져서 미국에서 반포르노법은 폐지가 됩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성의당의 누군가가 트윗인가요? SNS상에서 남성을 매우 안 좋게 얘기하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당원이죠, 여성의당에. 근데 그거를 인어구덕에 주신 최인호 군이 바로 정신병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법적으로 지금 고소가 들어왔는데 이 친구가 그 출두 요구를 즉시 이행을 안 했더니 와서 체포를 해버렸어요. 뭔가 대학교 1학년짜리 논란이 1학년짜리가 지금 체포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여기 지금 그 유튜버 여러분들 중에 결혼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러한 논리가 여성주의 논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딸이 이걸 배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난리 나는 거예요 이거. 아버지 알기를 얻고 이거 완전히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들이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이 이걸 배우면 아들은 키가 완전히 죽어버려요. 네, 거세가 거세. 네. 아들 키가 완전히 죽어서 거세! 연애 못해요. 왜냐하면 연애하면 사랑을 하잖아요. 사랑하는데 손을 만지고 싶은데 손을 만져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만지나요? 대역 서비스 해야 됩니다! 아니 분위기가 좋아서 사랑하는데 분위기가 좋아서 키스를 하고 싶은데 키스를 하는데 소명을 하고 키스를 해야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연의 흐름에 안 맞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교육시키는 거야. 여성의 몸에 터치할 때는 다 허락을 받아라.
물론 아주 질이 안 좋은 남자가 있겠죠, 때로는. 어? 근데 그거는 예외는 예외고 일반적인 남성과 일반적인 여성은 아름답게 만나서 사랑을 합니다. 근데 이 정신병은 사랑 자체를 하지 말라고 막는 거예요. 사랑을 안 하면. 협오를 하게 만들죠. 남성 거세 문화. 그래서 이제 그 페미니즘 교육하시는 분들 중에 어린 아이들이 남성들을 화학적 거세라고 있어요, 용어가요. 미국의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어린 아이들 남자아이들을 교육할 때 거세를 시켜야 된다. 왜냐면은 너무 폭력적으로 변하니까 나중에. 그래서 쉬하는 것도 참아야 된다. 그게 하나의 어떤 정육이나 이런 것들을 누르는데 억압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한국의 어떤 여성들. 네. 참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여성에게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놀랄 거예요. 소변을 볼 때 여성처럼 남성이 앉아서 소변을 보라고 배우십니다. 이해하세요? 남성은 여성처럼 앉아서 소변을 보라고 페미니즘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여자는요? 그 여자는 반대로 서서 이걸 봐야 돼요. 네. 이게 무슨 교육인지 뭔지. 여성주의가 누구에 가장 피해를 줄까요? 여성입니다. 여성을 피해를 주는 거예요. 예, 맞아요. 이제는 남자가 여자와 만나서 결혼도 못하고 네. 연애도 못하고 네. 애도 못 놓고 네. 한국은 출산도 안 돼요. 이제는 네. 나라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인구가 한국인들이 애를 안 낳으니까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주도 외국인들만 와서 살게 되겠죠. 그래서 또, 조선족을 많이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한마디 할까요? 마지막 한마디. 예, 한마디 말씀을 우리 시리는 한 말씀. 안녕하십니까. 학부모 입장에서 제가 여기 섰는데, 저도 이 딸이 있고, 학부모로서 이 페미니즘이 얼마나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여성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지 알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 여성가족부 해체를 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여성가족부에서 초등학생 어린이들에게 동화책을 하는데, 이게 제가 펜앤마이크라는 그 언론사에서 제가 봤는데,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라는 동화책을 여성가족부에서 많이 읽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동성애, 외설적 성관계 묘사한 동화책을 다량으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이걸 보더라도 믿겨지지가 않아요. 아니, 학부모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페미니즘이 지금 나라 단체를 작살내고 우리 아이들을 멍들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성관계 과정을 초딩들한테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페미니즘들은 포르노를 보지 말라고 하면서 아이들한테는 포르노적인 동화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남자와 정자가 만나려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함께해야 한다. 두 사람은 합치기 위해 옷을 벗으면서 키스를 하고 서로를 어루만지며 시작해요. 이때 어른들은 흥분하고 특별한 기분을 느껴요. 라고 한다. 이어 곧이어 여자의 질이 촉촉해지고 남자의 음경이 딱딱해져요. 남자가 음경을 여자의 질 안으로 밀어넣어요. 마치 퍼즐 조각처럼 두 사람의 몸이 서로 맞춰져요. 이것이 바로 서로를 나눈다는 행동이라고 한다. 남자와 여자는 모두 설레고 흥분하며 아주 사랑하는 감정을 느껴요. 그 느낌이 점점 더 강해지고 그 남자가 더 빨리 움직이며 마침내 고안에 있던 정자들이 음경의 솟아오르는 여자 나팔관으로 보여요. 이거는 좀 심한 거는 빼고서 많은 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내용만 추려갖고 제가 캡처를 한 건데, 이렇게 페미니즘은 우리 어린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있고 성에 대한 죄악시하고 있는 아주 유교 탈레반적인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해체되어야만 국가가 발전하고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는 이바지하기 때문에 저는 여성가족부 해체 학부모로서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네, 좀 늦게 오신 유튜버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성명서 낭독을 한번 마지막으로 해서 네, 그렇게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수현 대변인 여의주의 위원장입니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가 많은데 이제 동영형 성명서 낭독을 해서 이게 이화여대 공주 동산 건립을 한다는데요. 본인만 찍어서. 네. 처음에 성명서 읽었거든요. 이 성명서를 낭독을 할 텐데 이걸 만들어서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맞나요? 네. 성명서 윤종옥, 이효재는 강제 연행이라는 거짓 유산을 남겨선 안 된다. 이화여대 윤종옥, 이효재 명예교수는 1990년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설립자로서 최근 폐계 부정 의혹 등 혐의로 검찰에 조사받은 윤미향 의원 및 정대협의 사회적 책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5월 25일 구 일본군 위안부 이용수 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미향 대표가 정신대 할머니들 운동을 하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하고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왜 정신대 대책협의회가 정신대 문제만 하지 무슨 권리로 위안부 피해자를 이용하느냐는 취지로 분노했습니다. 정신대란 조선여자근로정신대의 줄임말로 일제 말기에 조직된 태평양 전쟁 수행을 위해 당시 군수공장에서 일한 노동조직입니다. 반면 위안부란 1916년 이후 공장제 아래 합법적으로 상업 매춘에 종사하던 여성들의 일부가 일제의 점령지, 성범죄 방지 등 정책에 따라 전선으로 이동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일부 민간의 취업 사기 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대와 위안부는 개념 자체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윤종옥, 이효재 교수는 정신대 용어가 들어간 단체를 만들어 위안부 지원 단체로 활동하게 한 것은 이용수 씨가 분노한 것처럼 정대협의 출발 자체가 오류에서 비롯되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는 정대협과 나눔의 집 사태가 구 일본군 위안부 고 신미자 씨가 말했듯이 위안부 몇몇을 내세운 앵벌이식 행태였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윤종옥, 이효재 교수는 위안부를 일본 군인에 의해 강제 연행 당한 것으로 관념하였습니다. 이는 일본 야마구치현 노무 보급회 시모노세키 지부에서 공원 도장으로 일했다는 요시다 세이치가 1982년 9월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군부대를 이끌고 제주도의 마을 등에서 200여 명의 여성을 강제로 징병하여 위안부로 삼았다고 진술한 것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다 세이지의 진술은 제주도 도민에 대한 1989년 제주도 향토 사학자의 조사와 1993년 한국정신대연구소 전 연구원 강정숙 씨의 조사 그리고 2014년 아사히 신문의 취재에 의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아사히 신문은 요시다 세이지와 관련된 기사를 모두 철회하게 됩니다. 이로써 위안부 강제 연행설 또한 근거를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할진데 윤종옥, 이효재 교수는 여전히 입을 닫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연구 결과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에서 얼마만큼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지 성찰한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참으로 비겁한 침묵입니다. 한국민을 우민화하고 한일 관계를 참화로 몰아가는 엄중한 현실 앞에서 두 분 교수의 학자적 양심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5년 보도 아래 영향을 받은 미국의 저명한 페미니스트이지가 사회심리학자인 베티 프리다는 미국 최대의 여성운동단체 전미여성기구와 전미여성정치회의를 발족시킨 미 여성계의 데모입니다. 그 프리다는 1995년 베이징 제4차 UN 세계여성회의를 기점으로 여성 정체성에 주안점을 둔 전투적 페미니즘보다 남녀 통합 노선으로 선회함으로써 급진적 경향의 페미니즘을 고수하던 기존 여성계와 과감하게 작별을 구하게 됩니다. 만년에 크게 회심한 베티 프리단처럼 위안부 운동의 효시인 윤종옥, 이효재 교수가 거짓 유산을 포기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정신대와 위안부를 구분하지 못한 데 대한 국민 앞에 사과하라. 사과하라! 회계 부정 횡령 혐의 윤미향을 위원직에서 사퇴하게 지도하라. 기도하라! 위안부 복마전 혐의 정교역과 나눔의 집을 해체하게 지도하라. 해체하라! 2020년 8월 18일 반일동상 진실규명 공개인 여성가족부 해체 추진위 이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유튜버분이 오셨는데요.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유튜브 영우 방송 라이브 뉴스에서 오셨고요. 그 다음에 공정방송 이상구 TV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라는 TV에서 오늘 동참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5분 방송 유튜버님이 또 함께 참여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반일동상 진실규명 공개의 청년 스피릿이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대한방송에서 또 참여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펜앤마이크에서 오늘 집회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밥 먹으러 가자. 자, 지금 옆에 소리 들어가겠네. 배경을 위해서 조금 이제 아까 시작할 때보다 좀 변경을 했더니 그림은 잘 나왔는데 상당히 뜨거운 가운데 땡볕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자녀가 있다는 아버지가 요새 학교 교과서에 하도 기가 막힌 내용이 있으니까 직접 저렇게 안전모에다가 여러 가지 구호들을 적고 이렇게 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 열기가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기존에 이 단체 멤버들은 다른 곳에 이제 또 활동이 많으셔서 못 나오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화여대 여기가 이제 이화여대. 저한테는 추억이 어린 이 동네인데 또 이런 사연으로 여기를 또 나오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어쨌든 잘못돼 가는 것을 꼭 바로잡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현장에서 오은 방송이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